정부가 보조금을 줄수록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질수록 또 보조금을 달라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도와주겠다는 돈이 왜 매번 농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한국 농업 보조금의 구조적 기형성. 그러니까 왜 매년 같은 품목에만 돈이 몰리고 그 돈이 결국 농민한테 독이 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농업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직접 지불금. 쉽게 말해서 직불금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설 투자나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간접 보조금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특정 품목과 특정 형태의 돈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파, 마늘, 배추 같은 노지 채소류, 그리고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시설 원예 작물에 보조금이 집중됩니다. 해마다 이 품목들은 풍년이면 가격 폭락, 흉년이면 수급 불안이라는 똑같은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항상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이 생산을 부추기고 과잉 생산이 가격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가격 때문에 또 보조금을 요구하는 악순환.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조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설하우스를 새로 짓거나 현대화할 때 사업비의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보조금이 나옵니다.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00평짜리 하우스 하나 짓는데 총 비용이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고 하면 농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지는 겁니다. 하우스를 지을 생각이 없던 사람도 보조금이 나온다니까 짓게 되고 기존에 하우스가 있던 사람도 더 넓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설 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딸기가 대표적이에요. 전국적으로 딸기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었는데 그만큼 죗값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농민 10명 중 3명은 시설 투자비도 못 건진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이런 구조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한국 농업 보조금의 품목 쏠림 문제는 사실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시장 개방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시설 현대화 자금을 대규모로 풀었어요.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경쟁력을 키우려면 시설을 좋게 만들어야 하고 시설을 좋게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조금이 나오는 품목에 농가가 몰리고 생산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결국 정부가 또 수매나 폐기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양파 대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양파 가격이 바닥을 치면서 트럭째 밭에 갈아엎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었죠. 그때도 배경에는 보조금으로 인한 재배 면적 급증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품목만 바뀌었지 구조는 그대로예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보조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농업에 보조금을 줍니다. 문제는 어떻게 주느냐인데 한국과 다른 나라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유럽연합, EU의 공동농업 정책을 보면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품목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뭘 심든 상관없이 일정 면적 이상 농사를 짓고 환경 기준을 지키면 돈을 줍니다.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생산과 보조금을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농민이 보조금 때문에 특정 품목에 몰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시장 수요에 맞춰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심으면 되니까요.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일본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오랫동안 겪었는데 2018년부터 쌀 생산 조정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경영소득 안정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소득 자체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어요. 물론 일본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보조금이 특정 품목의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구조에서는 한 발 벗어났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 전환이 충분하지 않아요. 2020년에 공익직불제로 제도를 바꾸면서 면적 기반 직불금을 도입하긴 했는데 여전히 시설 투자 보조금은 품목별로 나가고 있고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특정 품목 육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의 성과 경쟁입니다. 군수나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시설하우스 몇 동을 새로 지었다. 재배 면적이 몇 프로 늘었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성과거든요. 반면에 품목 다양화를 유도했다거나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높였다. 이런 건 숫자로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당장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특정 품목에 보조금을 집중하게 되고 그게 전국적으로 겹치면서 과잉 생산이 됩니다. 전남의 양파, 경남의 마늘, 강원의 배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농민 조직의 구조입니다.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강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 보조금 배분도 품목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양파 생산자 단체, 마늘 생산자 단체, 딸기 생산자 단체가 각각 자기 품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정부는 그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체 농업의 균형을 보는 시야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보조금 받아서 하우스 지으셨는데 막상 농사 지어보니 가격이 안 맞아서 고생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경남 어느 지역에서 파프리카 하우스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농민 A씨가 보조금 50% 지원받아서 하우스를 짓고 파프리카 농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우스를 지은 농가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3년 차부터 출하량이 확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5년 차에는 하우스 유지비와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은 하우스인데 그 하우스를 유지하는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부가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같은 가게가 10개 생긴 겁니다. 손님은 그대로인데 가게만 늘었으니 다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시설하우스 보조금이 만드는 과잉 공급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사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품목 중심에서 농가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속도와 범위입니다. 직불금은 바뀌었지만 전체 농업 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시설투자 보조금, 융자 지원, 품목별 수급 안정 사업 등 기존 방식의 보조금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확한 최신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체 농업 예산에서 직불금 비중이 20%를 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공동농업정책 예산의 70% 이상을 직접 지불해 쓰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앞으로 이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하지만 기존 품목별 보조금을 줄이는 건 정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줄이는 순간 해당 품목 농가에 반발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존 보조금은 유지하면서 직불금만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전체 예산만 커지고 구조는 안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조금의 수혜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시설투자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농가에게 돌아갑니다. 자부담 30%에서 50%를 낼 수 있어야 하니까요. 고령 소농, 소규모 밭농사를 짓는 농가, 임차 농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보조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농업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규모가 큰 농가는 보조금을 받아서 더 커지고 작은 농가는 보조금 혜택도 못 받으면서 커진 농가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건 보조금이 농민을 돕겠다는 본래 취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공익직불제가 소농직불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건 이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인데 그 금액이 연 120만 원 수준이라 현실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 농업 보조금은 농민을 돕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되지만 그 돈이 흘러가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품목에 묶여있는 한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시설 투자에 집중되는 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소농은 소외됩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보조금의 기준을 뭘 심느냐에서 어떻게 농사 짓느냐로 그리고 얼마나 생산하느냐에서 농가 소득이 안정적이냐로 전환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당장 올해 농사 준비하시면서 이런 큰 그림까지 생각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받는 보조금이 나를 돕는 건지 아니면 나와 같은 품목을 짓는 옆 동네 농가를 더 늘려서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지 그 질문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조금 신청하실 때 이 돈이 3년 뒤에도 나한테 이익이 될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